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최근 미국의 애플사에서 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12를 출시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아이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인데요. 특히나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을 56%나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의 아이폰에 대한 사랑은 남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호기심의 아이폰 12를 분해해 분석했다가 일본 열도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자국의 제품보다 아이폰을 훨씬 선호하는 일본에서 망연자실해하며 다시는 아이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과연 어떤 상황 때문에 일본이 난리가 났는지 저 쏜디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일본은 애플사의 아이폰한테 매우 삐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한국 제품의 비중이 제일 컸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아이폰을 구성하는 한국 제품의 비율은 아이폰 11보다 높아지면서 미국을 따라잡아 아이폰 제품 비중 1위가 되었고, 이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일본 열도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에 일본 언론에서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의 동무대가 시작됐다며 자책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쿄에 있는 모바일 기기 조사 업체인 포말하우트 테크노솔루션이 아이폰 12를 분해한 결과를 토대로 부품을 가격 기준으로 분석해봤더니 한국 제품의 비중이 가장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말하우트는 가격 기준을 산정해 아이폰 12의 제조 원가를 373달러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이 원가의 27.3%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다음으로 2위에 오른 곳은 미국 25.6%로 아쉽게 한국에게 미국이 밀려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은 한참이나 가격 비율에서 밀렸는데요. 3위에 오른 일본이 13.2%로 한국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대만이 12.1%, 중국이 4.7% 순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가을에 출시된 아이폰 11과 비교하면 약진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만합니다. 한국 부품의 가격 비율은 9.1%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 부품과 일본 부품의 비율은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하락했죠. 일본에서는 한국 부품들이 약진할 수 있었던 이유로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디스플레이의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의 화상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채택하면서 자신의 라이벌이자 올레드 패널의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택했기 때문이죠. 반면 아이폰 12에 들어간 올레드 패널의 납품 가격은 약 70달러로 부품 원가 총액의 2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공급한 아이폰 12에 사용된 플래시 메모리 가격은 19.2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SK하이닉스 역시 한몫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SK하이닉스가 납품한 D램 가격은 12.8달러 수준으로 분석되면서 결국 10달러 이상의 고가 부품 공급이 한국의 점유율 약진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일본은 아이폰의 삼성 낙점에 울고 있는데요. 그간 애플의 주요 디스플레이였던 LCD 패널을 납품했던 일본 업체 재팬디스플레이는 올레드로 갈아탄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부품 기여도가 제로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올레드 패널에서 소니와 파이오니아 등 일본 기업들이 한국과 투자 경쟁에서 쫓아가지 못해 이제는 한국의 동무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업들이 고가의 부품들을 공급하며 강한 면모를 보인 데 반해 일본 기업인 소니와 무라타 제작소 등은 상보용 금속 산화 반도체 이미지 센서나 적층 세라믹 컨덴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부품에서만 경쟁력이 있었다고 분석돼 제조업 강국이라 불리던 일본의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났죠. 더불어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애플 스마트폰 부품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본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이 강점을 가졌던 분야에서 이제 점점 제한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밖에 안 보인다고 자국의 제조업 실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디스플레이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지 못해 한국에게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전히 넘겨줬다는 사실에 일본 스스로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단순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미래 핵심 산업이라 불리는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완패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에서는 그나마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 기업을 따라오던 중국 기업마저도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LG화학은 내년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모델 Y에 들어갈 배터리를 전량 수주했습니다. 강력한 경쟁 상대로 꼽히던 중국 CATL과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단독 수주를 이뤄낸 건데요. 지난 20일 해당 업계에서는 LG화학이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에 이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Y까지 배터리를 공급하며 세계 1위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로서 앞선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중일 3국 간 배터리 전쟁에서 한국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죠. 테슬라가 야심차게 선보이는 전기차 모델 Y는 차량 중량이 약 2톤으로 모델 3보다 20%가량 무겁습니다. 때문에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아 출력과 항속거리가 떨어지는 LFP 배터리보다는 NCM 계열 배터리를 채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모델 Y엔 LG화학에서 생산하는 원통형 NCM 배터리가 장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해서 NCM 계열의 배터리 기술이 떨어지는 중국 CATL과 NCA 배터리 말고는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파나소닉하고는 다르게 LG화학은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배터리 기술을 통해 테슬라의 NCM 배터리를 공급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모델 Y의 배터리를 한국의 LG화학과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배터리 공급 물량을 나눠서 수주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의 최대 배터리 공급업체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CATL의 경우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타적인 정책까지 쓰며 지원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적절히 배터리 물량을 나눠서 발주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건데요. 하지만 결국 뚜껑을 열고 보니 테슬라는 저렴한 가격과 기존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보다는 한국의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택했죠. 이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LG화학은 이번 모델 Y 배터리 전량 단독 수주로 앞으로 있을 순위 경쟁에서 한결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전히 한국이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격차를 더 벌려 미래에도 한국의 기업들이 미래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중국과 일본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장점들마저 무력화되고 있으니 이제는 앞길이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 산업에서 수많은 나라들을 리드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과 같은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뛰어난 초격차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국이 끊임없는 혁신과 미래 첨단 기술을 향한 도전으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으며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일본과 중국은 자신들이 수성하고 있었던 산업 분야의 1위 자리도 한국에게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미래 핵심 산업에서 중국과 일본은 쪽박을 차고 최종적으로는 한국밖에 보이지 않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 속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마지막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백신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고 알려지면서 여러 국가들은 사용 허가가 나기 전부터 선구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의 백신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을 받아 공급될 전망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이 두 개 백신 약 4천만의 투여분이 FDA의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 불리는 영국은 미국에서 백신 승인이 나기도 전부터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먼저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과 영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나 급하게 백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 외에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구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일본도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다며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죠. 특히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이 백신 총 3억 3천만 도즈를 구했지만 아직 한국은 확보하지도 못했다며 결국 일본에게 완패했고 자신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명 언론에서 이런 일본의 착각을 깨버리는 보도를 전해 큰 충격을 받아 그 높아진 코가 다시 낮아졌다고 합니다. 현지 시각 18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 백신, 한국은 가격이 적당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백신 공급을 서두르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과 달리 한국은 훨씬 신중한 편이라고 보도했죠.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EU,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이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 이철우 박사는 인터뷰에서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죠. 물론 현재 한국도 일일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되지만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일본의 경우도 5일 연속 확진자가 2,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남미 국가들에 비해 당장 백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사망자도 크게 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죠. 심지어 제약사들과 백신 공급 계약을 서두르게 되면 그만큼 백신 값을 비싸게 치러야 하는데요. 이에 한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나 백신을 대량 구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들에서 백신이 효과를 거두는지 확인한 뒤 구입해도 늦지 않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아직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놓은 백신에 대한 효능은 확실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 임상시험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닌 중간 단계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단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유효성만 확인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유효성과 예방 효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궁금증을 저희 이상스쿨이 해결해 드릴게요. 먼저 유효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100명 중 진짜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10명이라면 10%는 백신을 맞고도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인 겁니다. 이때 백신의 유효성은 90%로 추정되죠. 즉 유효성이란 미래적인 개념으로 아직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상에서 90%의 예방 효과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실제 백신을 써보고 확인됐을 때 쓰는 개념이 예방 효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백신을 썼을 때 예방 효과는 유효성보다 다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졌다는 것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의 중요한 디테일인 위험 연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대한 유효성은 아직 데이터가 공개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다가 영국 BBC를 포함한 몇몇 외신들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신에서도 한국은 상황이 심각한 미국, 유럽, 일본과 다르게 백신에 대한 지금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 한국이 백신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국제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 상태로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다른 제약회사들과의 개별 계약으로 2천만 명분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글로벌 제약사들은 한국의 계약을 독촉하는 상황인데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해외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서둘러 달라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질의에 개별 기업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량과 가격을 협상을 하고 있다며 현재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천만 명분이 넘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청문회에서도 한국은 합리적인 가격의 백신을 얻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예상과 달리 오히려 제약회사들이 우리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K방역을 통해 전 세계의 극찬을 받은 한국에서 어떤 백신이 사용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긴급하게 백신을 구하고 있는 와중에 철저하게 검증된 백신을 사용하겠다는 나라가 현재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급상승하면서 한국이 사용하는 백신은 그 자체로 신뢰도가 높아져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국하면 신뢰가 된 거죠. 심지어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았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먼저 한국을 찾아오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생산하는 국가는 일정 물량을 공급받는 관행이 있어 한국의 경우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백신 물량을 생산해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급하게 입도선매를 한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2차례로 투약량을 조절할 경우 당초 알려졌던 70%의 유효성을 크게 넘어서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믿는 구석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됐는데요. 거기에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과 비교해 가격이 싸고 유통이 쉽다는 장점도 있죠. 결국 이번엔 한국을 뛰어넘었겠지 하며 기대를 했던 일본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한국의 상황과 판단이 자신들이 감히 할 수 없던 것이기에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백신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것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뭘까요?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에게 백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때문에 백신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치료제가 필요하죠. 일례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당시 백신이 나왔음에도 신종플루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람은 막지 못했었습니다. 결국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나온 이후에야 종식이 됐죠.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진정한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제 개발 역시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한국은 치료제 개발에서 바이오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많은 나라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죠. 벌써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는 셀트리온의 치료제를 얼마나 공급받을 수 있을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바이오 산업의 양대 산맥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5월 미국 일라이릴리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장기 위탁 생산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물량을 생산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치료제를 국내에서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국가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바이오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연일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진부터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확진자 순위는 전 세계 92위로 내려왔고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잘 방어하고 있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코로나 대처에 있어 앞서 나간다며 자화자찬하다 결국 5일 연속 하루 확진자 2,000명을 넘기며 최악의 상황으로 몰락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공헌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 사람은 사교적이고 밝다. 클럽이나 파티 문화를 좋아한다.
한 일본인이 실제로 한 말인데요. 그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을 비교 분석하며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인싸와 아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은 외향적인 성격의 인싸이지만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인생 패배자인 경우가 많다며 아싸로 분류한 것이죠. 다소 극단적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일본의 문화가 음지성을 많이 띠고 있다는 것을 일본인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인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현재 한국은 김구 선생께서 그토록 열망하신 문화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하고 멋진 것으로 통하고 있죠. 한편 일본에선 연말을 맞아 2020 일본 인스타 유행어 대상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유행어가 굉장히 많이 등재돼 열도가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은 SNS 중 유행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하죠. 일본 주식회사 패스처의 인스타그램 미디어인 페트렐은 10대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2020년 상반기 인스타그램 유행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유행어, 연예인, 유튜버, 음식, SNS 계정, 물건, 활동으로 나눠 부분별로 각각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각 분야마다 한국에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중 음식 분야에서 순위권을 가장 많이 차지했는데요. 9위 양념치킨, 5위 치즈김밥, 4위 생일 케이크, 2위 뚱카롱,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달고나 커피였습니다. 1위를 차지한 달고나 커피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어려워지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홈카페가 유행을 하면서 인기를 끌었죠. 이렇게 달고나 커피를 직접 만들고 나면 국내에선 물론 해외에서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거나 유튜버에 영상을 올리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었습니다. 2위를 기록한 뚱카롱은 프랑스의 마카롱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음식입니다. 마카롱 가운데에 들어가는 필링을 듬뿍 넣고 뚱뚱하게 만들어 풍성한 맛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런 한국식 뚱카롱이 일본에서도 유행을 하게 된 거죠. 4위인 생일 케이크는 레터링 케이크를 뜻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레터링 케이크라는 어엿한 단어가 있음에도 한국식 발음대로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째서 레터링 케이크를 생이루 케키라고 부르는지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한국의 아이돌이 생일일 때 팬들이 생일 케이크를 레터링 케이크로 만들자 일본 팬들이 보고 따라하다 생겨난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 5위와 9위는 치즈김밥과 양념치킨이 차지했죠. 발표는 분야당 1위부터 10위까지를 발표했는데 음식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비롯한 음식이 무려 5개나 있었습니다. 그 외에 3위인 딸기탕후루, 8위 타피오카는 한국의 음식이 아니지만 한국에서 유행을 한 뒤 일본에서 재유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행어 부분 역시 한국에서 비롯된 유행어가 2개나 순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큐데스는 한국에서 유행한 손가락 하트에서 비롯된 밈이죠. 심지어 9위를 차지한 이문이다는 한국어 입니다를 일본식 발음으로 한 겁니다. 한국어가 그대로 유행어에 쓰일 정도로 한글이 일본 10, 20대들에게 친숙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음악 부분에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2위, 아티스트 부분에서 BTS가 5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이런 한류의 인기는 일본 인스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고생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은 만국 공통일 텐데요. 그래서 야후재팬에서는 일본 여고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아티스트, 인플루언서를 좋아하고 있는지 2020년 가을의 여고생 최신 트렌드 아케이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듣는 곡으로는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1위를, 뒤를 이어 트와이스의 I Can't Stop Me는 3위를, 또 세븐틴의 홈런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로는 BTS가 또 1위를 차지해 왕좌를 지켰는데요. 뒤를 이어 2위는 블랙핑크, 3위는 트와이스가 차지하며 K-팝 아티스트가 1위에서 3위까지를 차지해버린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유행에 민감한 여고생들에게 이렇게나 한류가 깊이 침투했는지를 믿지 못한 일본 네티즌들은 이번에도 무턱대고 조작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일 한국인이 가장 많은 시노쿠보에서 조사한 것 아니냐. 어딘가의 나라에서의 자의적인 숫자로 조작한 감이 있네요. 의도를 알겠네. 상위 3위라니 정보 조작이란 무섭다 무서워 등 다소 현실을 믿지 못한 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여고생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여기 글 다는 아저씨들이 뭘 아냐.
여기에 댓글 쓰는 녀석 중에 여고생은 한 명도 없어 등 이것이 현실이라고 깨우쳐주는 뼈아픈 반응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민들이 한류 열기에 타오르고 있는데 그동안 일본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자 2020년까지 활동하기로 한 일본의 국민그룹 아라시가 영어로 된 신곡을 내고 브루노 마스와 협업하며 K-팝을 의식하는 활동을 보여온 것입니다. 또 일본 정부에서는 쿨 재팬 전략을 내세우며 콘텐츠적인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왔지만 그 결과는 모두 부진했고 결국 일본의 것은 세계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결론만이 내려졌습니다. 한 일본 매체도 일본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 16일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고 하는 건 일본인의 착각에 지니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와 비교했을 때 전개가 난해해 이해하기 어렵고 J-팝 역시 엑스제팬이나 원오케이 락 같은 록 분야에선 고정팬이 있지만 대중의 환영을 받기엔 진입 장벽이 높아 대중성이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류 콘텐츠 진흥이 한국 정부의 극진한 지원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코노미스트는 한 일본계 대형 연예 기획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국 기획사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한류 인기의 비결은 결국 민간 기업과 아이돌들의 노력 덕분일 것이라고 설명했죠. 그와 달리 일본 정부가 관민펀드, 해외 수요 개척 지원기구, 즉 쿨재팬 기구에 혈세를 투입하며 문화를 진흥시키려 했지만 적자만 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했는데요. 이코노미스트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 엄청난 적자를 키우는 현실을 돌아보면 일본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0년 3월 말까지 이 관민펀드의 누적 손실은 215억 엔, 우리 돈 약 2280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해외 콘텐츠 시장에서 애니메이션 이외의 일본 콘텐츠는 경쟁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강조까지 했죠. 일본 콘텐츠가 외면당하고 있는 반면 한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콘텐츠 구성까지 더해 팬데믹에도 그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네이버는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한류 팬들을 위로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한류 행사 온 한류 축제를 개최했었습니다. 행사는 23일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8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는데요. 슈퍼엠, 몬스타엑스 등 K-팝 스타뿐 아니라 한국 관광 홍보 영상으로 화제가 된 이날치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230여 개국 한류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죠. 특히 가상현실 VR과 확장현실 SR 등을 적극 활용한 무대로 국내 실감 콘텐츠의 기술을 세계에 알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의 성공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콘텐츠 기업들에게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숨통 트이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한 콘텐츠 기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캐릭터 라이센싱 싱페어가 취소되면서 신규 바이어를 만날 기회가 없던 차에 온 한류 축제에서 수출 상담회가 열려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죠.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신한류 도약을 위한 기회와 도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7위로 2019년 6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 내놓아야 할 선진국을 뛰어넘고 우리 한국이 세계 7위라는 순위에 오른 거죠. 특히 이번 행사와 같이 한류를 매개로 연관 산업들도 어려운 이 시기에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일본이 탐내고 김구 선생님이 바라던 문화의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욱 많은 나라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금처럼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우리의 주식이 밥 먹듯 올라 지금 다운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0만원을 드립니다. 투자 성향에 맞춰 추천되는 마스터 종목, 종목이 급등하지 않을 땐 100% 환불, 무료로 내일의 급등 종목 한 개만 열람해보세요. 밥 먹듯이 오르는 주식 일식 어플로 올라 지금 다운받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